수요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 떠돌던 그 진실이 떠오르기 전까진 상당히 많이 있죠. 하루에도 익사체가 두세 건 써. 간밤에 내린 비에 불어난 물살이 사납게 일렁이던 그날, 한강을 관리하는 이기행 씨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덩어리가 돼지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불구스럽게 돼지가 떠올라오네. 그렇게 생각했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 씨. 그런데 막 따라가다 보니까 그 몸통만 있네. 다리나 절대 안 된 것은 한두 번 본 것이 있는데 머리, 양 팔, 양 다리에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물 위에 떠내려오던 그것은 몸통만 남은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머리와 팔다리 모두 예리한 무언가에 의해 잘려나가 몸통만 남은 변사체. 대체 언제부터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강물 위를 떠돌고 있었던 걸까? 근데 사제 같은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보통에서만은 자상이 있다거나 상해는 없어. 수술자가 그냥 있다거나 우리 우려도 보는데 특징이 좀 없어요. 몸통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강 하류에 있는 마곡철교 남단.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신의 다른 부위들을 찾기 위해 21km에 달하는 한강 전역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색 사흘째 되던 지난 금요일, 경찰의 수색 작업을 돕던 한 어민의 눈에 심상치 않은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쪽에 여기 바로 앞에. 네. 정확히 위치는 여기. 어디? 여기. 물살에 떠밀려 바위에 걸쳐 있었다는 검정색 비닐봉투. 요 옆으로 지나가는데 검은 비닐봉지가 보이더라고요. 와가지고 경찰분이 비닐봉지를 더듬어 보니까 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풀 수가 없었어요. 풀 수가. 꽉 묶어서. 뜯어보니까 역시 풀이더라고요. 몸통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3km 떨어진 행주대교 남단 아래서 발견된 검정 봉투 속 그것은 사람의 오른쪽 팔이었습니다.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면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건 시간 문제. 저번은 그거보다 좀 부끄럽죠. 어떻게 됐어요? 탱통 들어가지고. 절단면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하게. 과학수사대가 물에 부른 손가락의 지문을 확인하는데 힘을 모으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 사건의 범인이 본인이라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토막 시신의 팔이 발견된 지 14시간 만에 한 남자가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수한 겁니다. 왜 자수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지금 반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장대호가 자수한 바로 그날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바로 사라졌던 피해자의 머리였습니다. 피해자는 32살의 남성 강 씨. 그날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텔 종업원이 피해자고 숙박하러 온 피해자가 투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분열을 느껴서 후두부 산모에서 사망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 강 씨는 장대호가 일하던 모텔에 온 손님이었습니다. 숙박비 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피해자가요? 예. 내일 준다. 그렇게 하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겨우 4만 원. 그 투숙비 때문에 시비가 벌어진 지 6시간 뒤 장대호는 살해 도구와 마스터키를 챙겨 피해자가 묵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겁니다. 하지만 장 씨와 함께 일했던 모텔 직원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굳이 제가 해도 되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청소를 하겠다. 네, 그래서 저도 자꾸 있으라고 제가 했었고 그래서 청소를 했죠. 그 방이 문제가 된 방입니다. 바로 그 방에서 줄톱을 이용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은밀한 작업을 시작한 장 씨. 사건 나흘째 되던 날 모두가 잠든 새벽 장 씨는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장대비를 뚫고 한강으로 향하던 그 자전거 안에 토막난 시신이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왜 돌연 자수를 선택했을까? 장대호가 자수 의사를 처음 밝힌 건 피해자의 팔이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이 곧 이뤄질 거란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방송국에 먼저 연락을 한 뒤 장 씨는 근처 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잡았다고 무조건 뭐 소속을 갖다가 경찰서를 다시 가면 안 돼요. 자기 억울한 걸 자기는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왜 살해됐는지, 왜 살해됐는지를 자기는 연구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살해했는지 밝히고 싶다던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보이는 피해자를 공격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가고 개겼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게 그가 꼭 밝히고 싶다던 살해의 이유였습니다. 장대호,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소문이 좀 극단하게 생각했던 거 우리가 소문이 술자리에 사는 내가 박치도 있고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 모텔 일하는 사람도 손님한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있어요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거 같다라는 생각이 지난 2년간 장 씨는 사건이 일어난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냥 안에 TV만 보고 있어요. 그거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그냥 뭐 밥이나 해갖고 사람들 만나는 거 모이는 거 뭔가 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우발적인 범죄였을까? 학교 폭력이 고민인 학생에게 의자, 모서리로 머리를 찍어서라도 꼭 싸워 이기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던 장대호.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인터넷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자이자 관상 분야의 고수로 통했던 장대호는 직접 만든 관상 카페도 오랫동안 운영해왔습니다. 그곳의 회원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님, 네. 그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아니 방송국이라고요? 뭐 다큐 만들 거예요, 뭐 드라마 만들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장 씨의 인터넷 닉네임을 꺼내자 대뜸 그에 대한 다큐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거냐 묻던 남자. 카페 회원이 기억하는 장대호는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말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그분이 쓰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사람들 몰입을 하게끔 딱 쓰니까 사람들 다 이제 좋아했죠. 그분이 인터넷상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부터 연예인들의 관상평을 올리며 시사평론에서 연애상담, 주식 투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장 씨. 때문에 돈을 내고 그에게 관상을 보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쩌다 그런 끔찍한 살인범이 된 걸까? 카메라 한 번씩 봐주세요. 불과 한 달 전에도 장 씨와 연락을 했다는 이 회원은 그의 소식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좀 그 뉴스에 나오셨어요. 아, 그 살인 사건 그분이에요? 아니 조금 모르겠다. 와, 진짜예요? 솔직히 닮은 것 같긴 한데 완군 지가 꽤 됐다 보니까 야, 이거 할 말을 있네요, 이게. 그 사람이 그럴 줄이라는 생각을 못했죠. 지금 모텔이라면서 별의 별 꼴같자던 사람들 만나면서 그 인간미를 다 배렸나? 2017년까지만 해도 각종 댄스 동아리와 관상 카페 등에서 활동했던 장대호는 지금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마치 인생의 어떤 멘토처럼 뭔가 박식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뭔가 남들로부터 지식적으로 인정을 좀 받고 싶어하고 또 그런 걸 행동을 통해서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는 건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 그런 장 씨가 본인이 만든 관상 카페에서조차 자취를 감춰버린 건 2017년. 한때 재미를 봤다는 주식 투자로 그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 2년 동안 장대호는 이 모텔 안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사자 보수가 있으면 자기가 쌀 건 안 돼서 저희가 사장한테도 굉장히 잘해요. 손님한테도 잘해요. 몇 가지 자기가 이제 지켜야 되는 선들이 있어요.
지원할 때 국회가 있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좀 삐딱하게 나오는 거 여기서도 삐딱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나가세요. 따뜻 같은 거예요. 수원이 가서 이제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냈다 쳐요. 실수예요. 이거는 여기 다시 내봐.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상대가 자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추앙받던 자신과 현실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 그는 손님들의 작은 실수나 무례함도 용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6년 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조성호를 언급하며 자신도 그런 대우를 당했다면 조 씨와 똑같이 응징했을 거란 글을 적었던 장대호. 굉장히 폐쇄적이고 고립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상대방의 행동과 표현과 언어적 이런 그 반응들을 아주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무시한다든지 또는 비난하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 누적되어 오는 이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역치가 되면 이제 폭발하게 되는 이런 과정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명분을 내세우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좌절과 분노가 만들어낸 그 끔찍한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위한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어떤 이유든 간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피의자가 하는 진술들은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난 수요일 취재진 앞에선 장대호는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며 또다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 같지만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살인은 정당한 응징도 심판도 아닌 끔찍한 범죄일 뿐이라는 걸. 어떤 말로도 그 죄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